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고기의 주 소비층은 외국인에 그쳤었어요. 그런데 이때 일본의 1200년간의 육식 금지령이 깨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메이지 유신? 맞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천황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펼친 광범위한 변혁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일본은 서양처럼 강해지기 위해서 크게는 국가제도와 산업계획, 군대, 교육제도까지 다 바꾸게 되고요. 사소하게는 옷차림과 머리 모양까지 모든 걸 서양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메이지 천황입니다. 이 사진은 메이지 천황이 일본 전통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은 서양식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인데 두 사진은 불과 1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 네. 메이지 천황은 서양인처럼 머리카락을 자르고 서양식 복장을 하며 근대화의 본보기로 나서게 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피지컬. 네, 피지컬. 이 사진은 미국에 방문했던 일본 사절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확실히 저 뒤에 뒷줄은 또 보면은- 서 계시거든요. 예, 서 있는 사람들 비교만 해도 많이 차이 나네요. 20cm. 모자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다들 어깨 정도 예. 높이까지밖에 안 오는데. 그러네요. 당시 일본 남성의 평균 신장은 약 155cm였다라고 해요. 아, 진짜. 반면에 미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약 173cm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1이었다고 해요. 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았네. 예. 그러니까 키가 큰 서양인들을 올려다봐야 되는 것은 좀 열등감 내지는 굴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만들게 됐겠죠. 이에 본인들은 작은 체구를 서양인들처럼 크게 키우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 서양식을 먹고 뼛속부터 바꾸기로 하는데 뼛속이 안 바뀌죠, 쉽게.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이때 일본 정부는 쌀과 생선, 채소 위주였던 전통 식단 대신에 육류 위주의 서양식 식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오래된 인식을 깨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육식을 장려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인물이 한 명 있게 되는데요. 천황 아닐까요? 예, 바로 맞습니다. 천황은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오쿠보 토시미치의 일본인도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서양인 못지않은 큰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천황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일본인들을 크게 놀라게 만드는데요. 이건 1872년 1월 24일에 발표된 신문입니다. 我が朝にては中古以来肉食を禁ぜられしに恐れ多くも天皇言われなき義に重しめされ今時肉食を遊ばさるる旨宮内にてお定めこれありたりという。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아까 왜 배신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그렇죠. 것 같은데요? 약간 보수적인 국민들이 많을 테니까. 기사를 본 사람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또 좀 실감하게 됐겠죠. 아니 루미코 씨 이때 천황이 육식 장려 정책 일환으로 먹은 게 또 있다면서요? 네, 또 있어요. 그 메이지 정부에서 소고기 말고도 권장한 음식이 있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우유예요. 네, 그 사람들은 우유가 소의 피라고 생각해서 부정을 탈까봐 그래서 좀 많이 피했었거든요. 근데 천안도 하루에 2잔씩 우유를 마신다고 그렇게 약간 홍보를 한 거죠. 선생님, 이거 천황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에 반대하는 사람 없었나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천황이 소고기를 먹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약 한 달 뒤인 2월 18일 천황의 거처에 자객 10명이 난입을 하게 됩니다. 자개까지. 그중 4명은 총에 맞아 사살당하고 1명은 중상, 5명이 체포되는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들은 황궁에 침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온 후 일본인이 육식을 함으로써 일본이 더러워져 신이 머물 곳이 없어졌다. 그러니 외국인들을 몰아내고 신과 제후의 땅을 예전처럼 지켜내야만 한다. 먹기 싫어하네요.
거부하는 거죠. 고기를. 성스러운 예, 뭔가. 성스러운 것이 깨진다가 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할 땐 육식으로 부정을 타는 건 신성한 천황에게도 적용되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일본인들의 육식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바꾸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렇죠. 하지만 메이지 정부 입장에선 국민 개개인의 체격이 곧 국력이었기 때문에 서양인처럼 체격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육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육식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업은 부정을 탄다고 여겨져 기피하던 소고기 생산 산업을 정부가 맡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1869년 정부는 외국인 거류지인 스키치의 우마 회사를 세우고요. 소와 말을 기르고 소고기의 해체 작업과 판매까지 담당하면서 소고기 보급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와, 그냥 진짜 180도 바뀐 거네요. 제발 먹어라 소고기 좀. 이렇게 제발 소고기 좀 먹어. 먹자가 되는 거죠. 덕분에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솜쉽게 싱싱한 고기를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는 낙농업을 위한 홋카이도 개척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우유 유명하잖아요. 아이스크림, 낙농업이 유제품, 치즈 이런 거. 네, 맞아요. 이를 위해 삿포로에 농업대학을 설치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농업과대학 학장이었던 미국인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을 교장으로 고용을 하게 돼요. 윌리엄 클라크는 홋카이도 임야에 농원을 개설해서 미국식 축사를 도입시키게 되는데요. 특히 클라크는 홋카이도 기후에 맞는 작물과 재배 관리 방법을 지도했는데요. 그 덕분에 양파, 당근, 감자, 양상추 같은 서양식 채소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루미코 씨, 이 클라크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 네, 유명한 사람인데 만약에 뭐 클라크 박사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도 다 아는 명언이 있어요. 뭘까요? 인간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소는 죽어 고백유를 남긴다. 힌트를 하나만 드릴게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고. 네. 보이즈 비 앰비션. 네. 이분이 그분이야. 신기하다. 그 말을 하신 분이구나. 예, 이렇게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소고기를 권장하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오래된 금기를 깨고 부정하게 여기던 고기를 먹는다는 건 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육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실감하게 되겠죠. 이때 당대 유명 지식인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사진은 당시 1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였던 사상가 핫토리 세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쿄 신번창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소고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소고기의 영양을 약으로 비유할 만큼 좋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소고기를 문명 개화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책에 담긴 이런 육식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소고기가 거의 뭐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 거네요. 교수님, 그럼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지식인이 또 누가 또 있을까요? 육식 보급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는 개화 사상을 가진 계몽가로 당시 가장 저명한 지식인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육식 보급 정책에 호의적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대중을 계몽시킬 목적으로 육식을 말한다라는 육식 선전문을 쓰게 됩니다. 수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풍속 때문에 육식을 불결하고 흉측한 것으로 여겨 꺼리는 사람이 많다. 이는 결국 사람의 천성을 모르고 사람 몸의 국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이 육식을 하지 않아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 생기를 잃는 자가 적지 않으니 이는 곧 나라의 손실이다. 엄청 부추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소고기가 곧 국력이다. 그렇죠. 후쿠자와 유키치는 육식을 불편하게 여기며 꺼리는 사람을 멍청한 사람이라며 이는 곧 나라의 손실이라고 일갈을 하기도 하죠. 소고기 매니아셨나 봐요. 또한 그는 서양식 보급을 육식을 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책을 발간해서 일본인들이 서양의 식사 예법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포크 나이프 쓰는 거를 진짜. 예, 맞습니다.
이건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서양의 의식주라고 하는 책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 스푼과 포크, 나이프 등 서양 식기의 종류와 쓰임을 설명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일본의 좌식 문화와는 다른 서양식 식탁 문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식탁 위에 식기 배치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양식을 한다는 것은 단지 고기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양식의 식사 예법까지도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당시 일본 사람들이 서양식을 먹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서양 요리를 먹으러 온 손님들은 나이프와 포크로 입안을 찔러 피투성이가 되는 악전고투를 벌이곤 했다. 고기 조각을 나이프로 찍어서 함께 입안에 넣고 씹다가 빼는 바람에 입술을 베어 피를 보는 일도 있었다. 들어보니 좀 어떠세요? 이거 약간 항의 아닌가요? 난장판이네. 포크를 그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외에도 한 일본 신사가 테이블 위에 놓인 버터를 머리 기름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포크를 빗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머. 착각을 해서 머리 모양을 다듬었다라고 하는 미치겠다.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육식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육식을 먹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서양 식기 사용법은 육식에 대한 두려움만 좀 강화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서양 요리점의 평균 식대였던 한 끼 3행 50전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0만 원 정도로 서민들의 한 끼 식사값으로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150만 원이라고요? 예. 15만 원도 아니고. 그러자 일본인들은 소고기라는 재료를 낯선 서양 요리가 아닌 자신들에게 익숙한 요리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스키야키입니다. 아, 스키야키.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스키야키와 초기 모습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라요? 그 원형을 한번 볼까요? 그래요. 예, 사진 속 음식은 바로 일본 양식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규나베, 즉 소고기 전골입니다. 전골이구나. 그냥 구이 같은데요? 육수가 없는데요? 된장에서 나와요. 장인가? 아, 그게 장에서 된장이에요. 나와요? 저기 장이에요. 이것도 먹어보고 싶다. 요코하마에서 소고기를 꼬치에 깨어 팔던 한 요리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는 소고기를 굽지 않고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고기를 끓여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육향, 이게 좀 발목을 잡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철 냄비에 고기 냄새를 잡아줄 파와 된장을 넣고 소고기를 졸여 먹는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서양 식재료이자 문명 개화의 상징인 소고기를 일본식으로 요리한 최초의 일양 절충 요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전골 반응이 어땠나요? 되게 좀 뜨거웠나요? 예, 맞습니다. 소고기 전골은 익숙한 양념과 조리 방식으로 일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게다가 최고급 소고기를 사용한 소고기 전골이 오전이었는데 당시 서양식 식사보다 약 80배 정도라 저렴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번거로운 서양 식기가 없어도 평소 먹던 대로 이 젓가락만으로 식사가 가능하니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소고기 전골의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열렸다고 해도 쇠고기 전골만큼 열린 것이 없다. 6, 7년 전까지만 해도 도쿄에서조차 양학을 배우는 서생이 아니면 소를 먹는 자가 없었는데 요새는 산간 벽지의 처녀들까지도 소를 먹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소 걸음처럼 느리기는커녕 대포알처럼 빠른 세상의 진보다. 보편화됐네. 완전 뭐 달라졌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시작했다. 그렇죠. 먹어보면 맛있거든. 그렇죠. 그 맛에 끊을 수가 없거든. 소위 말하는 빠지면- 고기 맛을 본 거죠. 아까 스테이크랑 달리 먹는 방식이 간편해지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1875년 도쿄에 100개를 넘겼던 소고기 전골집은 2년 뒤, 즉 1877년에 558개나 되었죠. 당시 가게수와 인구 비율을 환산하면 현재의 편의점처럼 엄청나게 많아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나? 편의점 수준으로요? 우후죽순으로 생각 안 네. 그냥 나베찜만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고기 전골은 교토, 오사카가 있는 칸사이 지방으로도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일본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스키야키였습니다. 그러면 스키야키의 이름이 왜 스키야키였을까요? 무슨 뜻이지? 좋아한다는 건가요? 굽는 거를? 스키라는 단어를 아시니까. 그런데 되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스키가 스키라는 그 농업을 할 때 쓰는 그 도구 스키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 소고기가 보급되자 관서에서는 소고기의 부정함이 오염될까 봐 냄비 대신에 흙을 파는 농기구였던 가래 있죠, 가래. 소. 그 가래가 이제 일본어로는 스키예요. 그래서 스키의 금속 부분을 떼내서 소고기를 구운 거예요.